2025년 11월 18일 저녁 8시 30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서인아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는 그야말로 성실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장볼 재료 목록을 정리하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서인아는 단골 손님인가 싶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설사까지 했습니다. 서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중독이라는 말은 자영업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이라면 11월 초,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정확히 언제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결제하신 카드나? 제가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해외 출국이어서 병원도 못 가고 저쪽 나라에서 고생 좀 했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해외 출국이라는 말에 서인아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주 전 손님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심각한 식중독이었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인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남성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업주이신데 말씀하실 때 손님 건강 아니 묻는 말씀이나 사과 말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같이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먼저이신가 보네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인아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손님하고 지금 끝까지 가자고 자극 제대로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냥 행정처분 진행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인아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생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인아는 급히 손님 명부를 뒤져봤습니다. 11월 초 현금 결제 손님.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손님은 없었습니다. 예약 기록도 단골 명단도 어디에도 그런 손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2주 전 영상을 일일이 돌려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서인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 행정처분이라는 협박, 그리고 이상하게도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식중독을 당한 손님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 해외 어디에 갔는지. 하지만 남성은 그런 세부사항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서인아의 응대 태도만 문제 삼았습니다. 새벽 4시 서인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 자주 들어가는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습니다. 식중독 전화 사기. 엔터를 누르는 순간 서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게시글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똑같은 전화 받았습니다. 제주도인데 피해자입니다. 울산 한정식집도 당했어요. 경남, 대구, 부산, 전국에서 같은 수법입니다. 게시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서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2주 전 식사, 해외 출국, 행정처분 운운, 응대 태도 문제 삼기. 심지어 전화한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하루 영업을 마치고 정리할 때쯤 서인아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현맨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장현맨. 서인아는 그제야 1년 전 뉴스를 기억해냈습니다. 전국 식당을 상대로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 하며 합의금을 뜯어낸 사기꾼. 2024년 1월에 검거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그렇다면 지금쯤 출소했을 시기였습니다. 서인아는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신고를 해봤자 증거가 있을까? 정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새벽 5시 서인아는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함께 맞서야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서인아는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저도 방금 똑같은 전화 받았습니다. 서인아니 게시글 작성 버튼을 누른 건 새벽 5시 17분이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저도 방금 똑같은 전화 받았습니다. 제목 아래 어젯밤 통화 내용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2주 전 식사, 해외 출국, 행정처분 협박, 그리고 갑자기 변하는 말투까지.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여러 번 고쳐야 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서인아는 화면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답해줄까? 혹시 본인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3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댓글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어제 똑같은 전화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솥밥집 합니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울산 한정식집인데 지난주에 당했습니다. 40분 넘게 통화했어요.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남 해물찜집, 대구 한정식집, 부산 한식뷔페, 강릉 횟집. 전국 각지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주 전 식사, 해외 출국, 식중독 증상, 그리고 협박. 서인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장현맨 맞습니다. 작년에 검거됐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출소한 게 분명합니다. 서인아는 급히 포털 사이트에서 장현맨을 검색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 식당 상대로 합의금 갈취, 40대 남성 징역 1년.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서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현맨으로 불린 남성은 2023년부터 1년 넘게 전국 식당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 하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위생 행정 처분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돈을 줬습니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용기 있는 한 업주의 신고로 경북 구미에서 검거됐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인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24년 1월에 징역 1년이면 2025년 1월쯤 출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 11월. 출소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재범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카페 게시판은 계속 새로운 글로 채워졌습니다. 서인아의 글 아래에만 댓글이 50개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별도로 장현맨 피해자 모임 게시글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일시와 통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돌솥밥집 사장이 남긴 글이 가장 길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김영숙은 40분이 넘게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던 남성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청 후배가 소개해준 집이라 자주 갔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유감입니다. 통화록을 보면 남성은 처음에 지역 유지인 척 행세했습니다. 도청,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숙이 황당하다고 하자 남성의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황당? CX 진짜. 내 입에서 지금 X나게 짜증나게 만드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숙이 손님, 좀 자중하시고 라고 말하자 남성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김영숙은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악질은 처음 봤습니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인아는 김영숙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함께 신고합시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울산 한정식 집 사장은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남 해물찜 집 사장은 발신번호를 저장해뒀다고 했습니다. 대구 한정식 집 사장은 변호사 지인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 서인아는 카페 운영진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장연맨 피해자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 어떨까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 만들겠습니다. 오전 8시 채팅방이 개설됐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장연맨 대응 모임이었습니다. 카페의 링크가 공유되자 순식간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했습니다. 서인환도 들어갔습니다. 채팅방은 금방 활발해졌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 수법이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2주 전 식사라고 주장. 해외 출국을 핑계로 늦은 연락 정당화. 도청이나 시청 지인 운운하며 압박.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협박. 한 사장이 중요한 정보를 올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신번호가 여러 개예요. 하지만 다 같은 사람 목소리입니다. 또 다른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전화로 걸려왔어요. 번호 추적이 어려울 겁니다. 서인아는 채팅방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게 되자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인환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혼자서는 무섭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같은 증거가 있으면 모두 제출합시다.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채팅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서인아는 메모장을 꺼내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종시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인환이 세종시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채팅방에서는 과거 기사를 찾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누군가 2024년 1월 27일자 뉴스 링크를 올렸습니다. 식당 상대 합의금 갈취범 검거. 클릭하자 40대 남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수갑 찬 손. 경북 구미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기사는 장연맨의 범행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약 1년간 전국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 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시작했지만 업주가 의심하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생 행정처분 각오해라. 내가 아는 사람이 도청에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두려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구미의 한 식당 사장이 용기를 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십 건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장현맨이 받아낸 돈은 한 건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았습니다. 장현맨은 바로 그 심리를 노렸습니다. 검거 당시 장현맨의 휴대폰에는 전국 식당 정보가 빼곡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역별, 업종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이미 전화한 곳에는 체크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 리스트도 수백 개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도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현맨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가 아팠다. 합의금이 아니라 치료비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십 건의 녹취록,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휴대폰에 저장된 타깃 리스트.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두려움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법이 지능적이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2024년 1월 27일 장현맨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채팅방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징역 1년이면 2025년 1월쯤 출소했겠네요. 지금 11월이니까 출소한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화하는 사람이 정말 장현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서인화는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채팅방 메시지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전과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더 교묘한 수법을 배워온 게 아닐까. 이번엔 해외 출국 이야기를 추가해서 시간차를 두고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김영숙이 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옥에 다녀왔으면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똑같은 짓을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숙의 질문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대구 한정식 집 사장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출소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직업도 못 구하고 갈 곳도 없으니 다시 범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울산 한정식 집 사장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서인화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일시, 통화 내용, 협박 사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신고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수법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인환이 물었습니다. 2024년에 검거됐던 장현맨이랑 같은 사람일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법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서인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 오면 꼭 녹음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인환은 경찰서를 나와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신고 완료했습니다. 경찰이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전화 오시는 분은 꼭 녹음해 주세요. 제주도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저는 40분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내일 제주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울산 사장도 답했습니다. 저도 녹음 파일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신고하러 갑니다. 채팅방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서인하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 30년 전통의 돌솥밥집. 김영숙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40분 23초. 지난주 장현맹과 통화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숙은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제주도 토박이로 한라산 자락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과 제주 흑돼지로 만든 돌솥밥이 유명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관광객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었습니다. 주방은 항상 깨끗했고 재료는 매일 아침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김영숙에게 날아든 전화였습니다. 11월 초순 저녁 8시 40분,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습니다. 사장님이십니까?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식사했었는데요.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영숙은 예약 명부를 떠올렸지만 기억나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님, 혹시 언제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제가 도청 후배님이 소개해줘서 자주 갔었던 집입니다. 그날도 점심에 갔었는데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청 후배라는 말에 김영숙은 긴장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는 분의 지인이라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확인이요? 지금 손님한테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김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응이요? 지금 업주이신 분이 손님 건강은 안 묻고 대응부터 생각하시나 봅니다. 참 놀랍네요. 김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손님, 제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 선에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황당? CX 진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숙은 깜짝 놀라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내 입에서 지금 X나게 짜증나게 만드네. 지금 이 여자가 당신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손님, 죄송한데요. 좀 자중하시고. CX 진짜? 당신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하고 끝까지 가자는 거지? 김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좋아. 나도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보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위생행정처분 각오하세요. 제주도에 제 후배들 많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어요. 당신네 식당 영업 정지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숙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귀에는 남성의 욕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영숙은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혼자 앉아서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힐링하고 갑니다 라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생행정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소문이 퍼지면 단골 손님들도 떠날 것입니다. 인터넷에 악성 리뷰라도 올라가면 3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김영숙은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식당 문 앞에 영업정지 딱지가 붙는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숙은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를 검색하다가
서인 안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저도 방금 똑같은 전화 받았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던 김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전화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솥밥집 합니다. 40분 넘게 통화했고 욕설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댓글을 올리고 나서 김영숙은 울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두려움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글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신고합시다. 김영숙은 채팅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장연맨 대응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방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울산, 경남, 대구, 부산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40분 23초짜리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남성의 욕설, 협박,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내일 제주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인환이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녹취록이 큰 증거가 될 겁니다. 김영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MBC 실화탐사대에도 제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악질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오전 장연맨 대응 모임 채팅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밤사이 참여 인원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강원, 충청, 전라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박정수는 상세한 통화 기록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11월 10일 저녁 8시 22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2주 전 식사 후 복통과 설사를 주장했습니다. 박정수가 손님 명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화를 냈습니다. 시청에 아는 사람 많다. 행정처분 각오하라. 통화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무서워서 통화를 끊었지만 녹음 파일은 확보했습니다. 경남 해물찜집 사장 최윤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1월 12일 저녁 9시 5분 같은 패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미안하게 됐다며 공손했지만 최윤희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자 돌변했습니다. 당신이랑 끝까지 가자는 거냐? 도청 후배한테 얘기하겠다. 최윤희는 겁이 나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남성은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신고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구 한정식집 사장 이명호는 더 오래 버텼습니다. 35분 동안 통화하며 남성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드셨습니까? 증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하지만 남성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 나를 의심하냐며 화만 냈습니다. 이명호는 변호사 지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명백한 사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증거 수집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인환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피해 일시, 통화 시간, 주요 내용, 녹음 여부를 정리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빈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전화 시간대는 대부분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하루 영업을 마치고 정리할 때쯤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대였습니다. 2주 전 식사라는 주장도 공통적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미묘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지도 최근도 아닌 애매한 시점. 손님 명부를 확인하기도 애매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시기였습니다. 해외 출국도 계산된 설정이었습니다. 왜 2주나 지나서 연락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바로 연락 못했다. 오늘 귀국해서 연락한다.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청 후배, 시청 지인 같은 말로 압박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부산 한식뷔페 사장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통신사에 문의해 봤는데요. 발신 번호가 인터넷 전화입니다. 번호는 여러 개인데 다 같은 사람 목소리예요. 이 정보는 중요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IP 주소를 통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인환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은 증거를 정리해 봅시다. 녹취록,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모든 게 증거입니다. 각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합시다.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제주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녹취록 제출했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울산 박정수도 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울산 경찰서에서 신고 마쳤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다른 지역 사건들과 연결해서 수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 이명호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합시다. MBC 실화탐사대가 이런 사건 다룹니다.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겁니다. 채팅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참고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니 힘이 생겼습니다. 50명의 피해자는 50개의 증거이자 50개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남 최윤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고 떨고 있을 자영업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강원도 횟집 사장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장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잡아야 다음 세대가 편하게 장사합니다. 60대 할머니 사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세대, 손자 세대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서인환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가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서 함께 보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녹취록과 통화 기록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10분 만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녹취록 파일, 통화 기록 캡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서인환은 이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장현맨 재범 피해자 증언 및 증거 자료 모음이었습니다. 저녁 8시 서인환은 MBC 실화탐사대 제보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징역 1년 선고받은 장현맨, 출소 후 재범 의혹이었습니다. 본문에는 50명 피해자들의 사연과 증거 자료가 첨부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서인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보 완료했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움직이기를 기다립시다.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연락해오면 모두 적극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환의 제보 이메일을 받은 담당 PD는 첨부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50명이 넘는 피해자, 20개가 넘는 녹취록, 그리고 2024년 검거됐던 장현맨과의 연관성.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출소 후 재범한 상습범의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제작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성북경찰서였습니다. 2024년 1월 장현맨을 검거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PD는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박만수 형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지능범죄 전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박만수 형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1년 전 장현맨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전국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나고 수백 통의 전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구미에서 검거에 성공했지만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은 아쉬웠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PD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이 녹취록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업주이신데 말씀하실 때 손님 건강 안위 묻는 말씀이나 사과 말이 먼저가 아니라 5초가 지났습니다. 박만수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초가 지나자 형사는 손을 들어 재생을 멈췄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 정확히 그 사람이 맞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장현맨의 녹취록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말투, 억양, 문장 구조, 화내는 방식까지 모두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특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 손님 건강 아니라는 어색한 어순, 끝까지 가자는 협박 방식,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형사는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4년 장현맨 사건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 안에는 피해자 진술서, 통화 기록, 녹취록 분석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2023년 부산 피해자 녹취록입니다. 당신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금 들려주신 녹취록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패턴이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똑같은 욕설을 합니다. 협박할 때도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요. PD는 다른 녹취록도 재생했습니다. 제주도 김영숙 사장과의 40분 통화록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청 후배, 시청 지인 운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2023년 대구 피해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청이나 시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로 협박하는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예수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예수 수사과장은 녹취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출소한 다음에 직업도 못 찾고 가장 쉽게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으로 또다시 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수 수사과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장현맨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30년, 40년 성실하게 장사한 자영업자들이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출소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재수사가 가능합니까? 이예수 수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재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검거, 당시 장현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식당 정보가 정리된 엑셀 파일,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모든 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수법은 같지만 더 교묘해졌습니다. 해외 출국, 이야기를 추가해서 시간차를 뒀습니다. 2주라는 애매한 시점을 설정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서 번호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박만수 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더 영리해진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투, 협박 방식, 타깃 선정 방법.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이해수 수사과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박만수 형사가 팀장을 맡으십시오. 전국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보내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취합하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박만수 형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해수 수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협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만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전국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현맨 재범 의혹 사건 관련 피해 신고, 접수 협조 요청. 제목을 입력하며 박만수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모으고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장현맨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북경찰서 재수사팀과 MBC 제작진 그리고 자영업자 피해자들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제주 3건, 부산 5건, 울산 4건, 대구 6건, 경남 3건, 강원 2건, 충청 4건, 전라 3건. 총 30건이 공식 접수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50건이 넘었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여러 개였지만 모두 인터넷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IP 주소를 추적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3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발신 IP는 인천 지역으로 추정됐습니다. 더 정확한 위치는 실시간 추적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장현맨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고 피해자들이 대거 신고하자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수 형사, 이해수 수사과장, MBC 제작진, 그리고 서인환과 김영숙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수 수사과장이 말했습니다. 미끼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장현맨이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서인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도합니까? 신규 타깃을 만드는 겁니다. 장현맨이 아직 전화하지 않은 식당을 선정해서 대기합니다. 전화가 오면 최대한 길게 통화하면서 위치를 추적합니다. 박만수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통화 시간이 최소 5분은 돼야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8분 이상이면 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지인 식당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작전이 구체화됐습니다.
제주도, 부산, 인천 세 곳에 미끼 식당을 정했습니다. 각 식당 사장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의심하는 티를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님 정보를 확인하겠다. CCTV를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첫째 주, 부산 한식 뷔페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사장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십니까?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식사했었는데요. 사장은 준비된 대로 응대했습니다. 네, 손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식사하고 나서 해외 출국했는데 비행기에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식중독 증상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히 언제 방문하셨는지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은 차분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성북경찰서 상황실에서는 박만수 형사와 기술팀이 실시간으로 IP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지도가 떴습니다. 신호는 인천 남동구에서 잡혔습니다.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사장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남성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손님한테 그렇게 대합니까? 아닙니다, 손님. 정확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통화 시간 6분이 됐습니다. 모니터의 원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 7분이 지나자 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고잔동의 한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제가 이제 행정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8분 17초. 충분했습니다. 박만수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위치 확보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고시원입니다. 이예수 수사과장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연락해서 협조 요청하십시오. 지금 당장 출동 준비하십시오. 30분 후 박만수 형사와 수사팀은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남동경찰서 형사들과 합류해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입주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3층 7호실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 7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번 주에 거기서 밥 먹고 배탈 났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1년 전 수십 번 들었던 그 억양, 그 말투. 박만수 형사는 이예수 수사과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소리, 물건을 치우는 소리. 박만수 형사는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초췌한 모습.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만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장모 씨 맞습니까? 남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국 식당 정보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1년 전 검거 당시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통화 기록이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식당 이름, 통화 시간, 결과. 합의 50만, 합의 100만, 실패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노트북과 휴대폰, 수첩을 압수했습니다.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방을 나서며 박만수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재범이고 피해자가 더 많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장모를 조사해서 모든 범죄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새벽 성북경찰서 조사실. 장모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형사가 압수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전국 식당 568곳의 정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모 씨, 이 파일 설명해 보십시오. 장모는 침묵했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83건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 성공한 건수는 37건이었습니다. 합의 완료라고 표시된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총액을 계산하니 2,340만 원이었습니다. 2개월 만에 2,34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맞습니까? 장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적힌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돌솥밥집 40분 통화, 여자 사장 건만음, 울산 한정식 18분 통화, 남자 사장 의심만음, 실패. 피해자들을 분석한 기록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박만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범죄의 이유가 됩니까? 강씨는 50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30년, 40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장모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계좌 입금 내역, 인터넷 전화 가입 기록.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장연맨 대응 모임 채팅방에는 기쁨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박만수 형사가 서인환에게 검거 소식을 전했고 서인환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장연맨 잡혔습니다. 인천 고시원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울산 박정수가 답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대구 이명우가 답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다. 채팅방은 밤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인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재판이 남아 있었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했습니다. 2주 후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됐습니다. 장현맨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30분 특집이 편성됐습니다. 서인환과 김영숙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장모의 뒷모습과 고시원 방 안의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추가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모의 피해자는 총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검찰은 장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공갈, 업무방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인환과 김영숙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숙은 증언대에서 40분 통화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3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장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서인환도 증언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위생, 민원, 손님 불만. 이 모든 게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 불안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2026년 2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전보다 3배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재범했습니다. 피해자가 8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채팅방에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안도했지만 서인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식당, 벽에는 자영업자 카페에서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또 다른 장현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MBC 제작진이 마지막 후속 인터뷰를 위해 성북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해수 수사과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형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소 후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재범은 계속됩니다. 전과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수 수사과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연대가 만든 승리입니다. 혼자였다면 누구도 신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방송 마지막 장면은 서인환의 식당 문을 여는 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서인환은 채팅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악질 사기꾼이 나타나면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김영숙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팅방은 계속 유지합시다.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채팅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연맨 대응 모임에서 자영업자 상호 보호 네트워크로 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응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2026년 봄, 국회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악의적 민원과 협박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사실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출소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 의무화, 자영업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장연맨 사건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서인환의 식당.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인환이 웃으며 답합니다. 혼자였으면 못 이겼을 겁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인환은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북적이는 식당 풍경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장사 마쳤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 악의적 범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